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자존심. 2. 멕시코에서는 왜 한국인만 특별 대우를 받는가? 3. 멕시코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BBC가 멕시코 내 한국인들이 장악한 도시에 대해 특집 보도하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인이 장악한 곳을 페스코레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스스로를 멕시코리아라고 부르며 나트네 심장을 가진 한국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각국의 특수부대도 소탕을 포기한 악명 높은 카르텔 조직도 감히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멕시코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오래전 멕시코 국회에서는 한국을 마피아 취급했으며 일각에서는 멕시코 카르텔보다 한국 교민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멕시코 야당 원내총무가 멕시코의 한국인들을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규정하며 한인의 체류 자격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멕시코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교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아랍계 출신으로 알려진 카하와기 총무는 한국인 마피아들이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에 정착했으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관과 짜고 가짜 서류를 갖고 상품을 멕시코에 반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라 크로니카는 전했는데요. 특히 카하와기 총무가 발행인으로 있는 라 크로니카는 결의안 제출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테피토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한국인 마피아 2,000명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방송이나 검찰에서 보는 한국인은 총기와 마약을 거래하고 있으며 밀수와 상표를 도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 범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멕시코 경제의 악의 축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헛소문에 불과했으며 누가 어떻게 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부패한 멕시코 관리가 한국 교민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자 이 같은 한국의 불리한 행정 처리를 위해 거짓 소문을 만들었다거나 경쟁업자들이 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교민들은 테피토의 한인 상인들을 모두 마피아로 매도한 이번 보도는 명백한 허위, 과장 보도이자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항해 방문해 기사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새겨진 낙인은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 교민들이 치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멕시코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민들은 자체 시민경찰을 조직한 것입니다. 한인 시민경찰의 시작은 술집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을 중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조직력과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자 나중에는 납치와 멕시코 마피아들의 금품 요구 등 강력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단체로 진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시민경찰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멕시코 강력범죄수사팀과 공조하는 단체가 됐는데 그 이유는 한인 시민경찰들이 지역 경찰들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여 범죄 예방률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11월에는 한국 교민이 오토바이 강도를 당하자 멕시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한인 시민경찰들이 인근 CCTV를 확보하여 그 화면에 찍힌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CCTV의 화면을 CD로 만들어 경찰청장과 멕시코 경찰 강력팀, PDI, 책임자에게 보내 수사 공조를 요청하자 곧바로 지원 인력이 도착해 수사망을 넓히는 식으로 범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이후 강도 사건 발생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내에서 한국인들은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마피아들도 한국인들 앞에선 뼈도 못 추리는 것에 많은 멕시코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구 시민경찰대장은 한인 시민경찰대를 시간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공적 기관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교민이나 한인 여행객 중 스페인어가 서툴고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를 경우 시민경찰대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멕시코 강력범죄팀의 직통으로 공조 요청을 해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고 그에 따라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유명 방송 매체인 BBC는 패스코레아, 멕시코를 변화시키고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바로 멕시코 몬테레이의 최대 공업도시 페스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밀착 취재한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은 이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주민 후아나 마리아와의 인터뷰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몬테레이와 페스케리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측면에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한국인들이 흑마늘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페스케리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흑마늘을 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14년부터 이 지역의 산업붐이 시작되면서 인근에 많은 한국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 페스케리아의 페스와 코레아를 합쳐 페스코레아, 페스코리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는 페스케리아뿐만 아니라 아포다카 및 산페드로와 같은 몬테레이 수도권의 도시들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게이베 멕시코 전역에서 쓰이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페스케리아 지역 발전의 시작은 기아 자동차 공장이 몬테레이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는 정진주 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공장이 처음 들어섰을 무렵에는 2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15만에서 18만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요. 인구와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페스케리아 지역으로 유입된 데 기인하며 그중 많은 부분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인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그에 따라 멕시코 현지 노동자들도 페스케리아에 몰리게 되면서 완전 시골이었던 곳이 엄연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문화를 한번 맛보게 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기 이르렀습니다. 페스케리아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교민 3세 알레안드라 김 알레이안드러 김은 멕시코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식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영화 기생충에서 본 식품을 원할 경우 식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페스코레아에서 누군가 멕시코인들에게 한국인인지 멕시코인인지 묻는다면 자신은 멕시코레아나라고 답할 것이라고 하면서 페스코레아처럼 나는 50% 멕시코인, 50% 한국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저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멕시코에 가면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인 성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니깽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1905년 대한제국 시대에 처음으로 약 1천에 가까운 한인들이 멕시코 땅을 처음 밟았는데 이들이 바로 1세대 멕시코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주로 신문 광고를 통해 멕시칸 드림을 꿈꾼 1세대 한인들은 부품 꿈을 안고 멕시코행 배에 올랐는데 기대와 달리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신문 광고에서 제시한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없었으며 착취가 너무 심해 아무리 일해도 빚만 늘어갔습니다. 1세대 한인들은 주로 농장에서 일했는데 농장주는 한국인들을 가축 취급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노동을 시켰고 구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1세대 한인들은 멕시코에서 애니깽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애니깽이라고 불린 이유는 선박용 로프를 만드는 에네켄 농장에서 에네켄은 선인장의 일종으로
1세대 한인들은 일하다 가시에 찔려 부상을 입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구타와 강제노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남은 1세대 한인들은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약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일제에 의해 나라를 1차 지옥과 같은 멕시코에 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요. 나라가 힘이 없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온갖 노력해번 돈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으로 임시정부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은 자신들도 쓰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모아 보내준 것에 감동해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세대 한인들은 정착 후 본격적으로 한일 독립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꽤 체계적이어서 한국인 특유의 조직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09년 재미 한일단체인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의 지원을 받아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했는데요. 멕시코 이주자 중 높은 비율이 메리다 지방회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멕시코 각 지역으로 흩어져 국어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3.1 운동이 일어나자 멕시코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여 전 세계의 독립의지를 보였으며 독립군도 결성하는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군 출신인 200여 명이 메리다에 숙모학교를 세워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약 118명의 생도가 군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멕시코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폐교되긴 했지만 그 의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그들이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그래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멕시코에는 메리가 지방회 건물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페스케리아에 하나둘씩 다시 모이며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페스케리아 아니 페스코리아가 멕시코 최대 도시가 되길 바라며 긍지를 잃지 않는 재외 한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멕시코는 유명하다고 말하기는 난감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만 멕시코의 한 도시만큼은 한국 덕분에 완벽한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멕시코 동북부에 가면 멕시코 3대 도시로 꼽히는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국과 국경을 접한 대도시인 덕분에 미국과 거래하는 대규모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국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치안이 상당한 불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의 약을 팔아넘기는 카르텔이 매일같이 영역 다툼을 하기 때문에 밤에 이 도시를 다니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중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포다카라는 도시는 대낮에도 한국인들을 노린 강도가 활개를 치는데 한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내에서도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몬테레이지만 그중 페스케리아, 페스커리어라는 도시는 한국 덕분에 완벽히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황량해 아무도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이 페스케리아는 2014년부터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전 계획으로 산업붐이 일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이제 주민들은 페스케리아가 아닌 페스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 도시는 왜 스스로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지난 2014년 8월 27일 멕시코시티 연방전력위원회 기술박물관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먼저 도착해 목 빠지게 기다리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근 기아자동차 부회장이었죠. 이 세 명은 몬테레이의 페스케리아의 기아자동차가 약 151만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약 1조 140억 원을 투자하는 기아자동차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 진출을 확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멕시코는 당시 연간 자동차 판매 수요가 100만 대로 향후 인구수 대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지만 20%에 달하는 높은 관세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 높은 노동 생산성, 나프타 회원국, 중남미를 포함한 40여 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등 입지 조건 및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 글로벌 5대 완성차 업체로 발돋움하려는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 그렇게 기아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이 시작됐는데요. 그럼 기아 자동차의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기아 자동차는 투자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2014년 당시 일본 자동차 기업이 대부분 장악했던 멕시코 시장에서 이제는 일본 기업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기아 자동차는 연간 약 6만 6천여 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점유율 7.8%를 기록해 5위가 됐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불리는 도요타는 6만 8천여 대를 팠다 기아 자동차보다 0.3% 앞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아 자동차의 점유율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가 이 페스케리아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페스코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가 완벽한 한국화가 진행됐으니까요. 우선 이 페스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페스케리아는 다릅니다. 2014년 기준 인구수 2만 명에 불과했던 페스케리아에 현재 인구는 현재 18만 명입니다. 무려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이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이죠. 증가한 인구의 대부분은 당연히 자동차 산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미초아칸, 시난루아 등등 멕시코 전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온 멕시코인들과 더불어 기아 자동차 및 협력사 직원까지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거듭났는데요. 특히 멕시코인들은 공장에 취직한 경우도 많지만 수많은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슈퍼마켓, 음식점, 타코 가게 등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이들이 많고 지역 경제를 살린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해 흑마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간판 역시 한국어로 만들어 편의성을 높였죠. 당연히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존재하는데 이곳은 오히려 멕시코인들이 찾습니다. 아무래도 K-팝이나 넷플릭스 등을 통해 접하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큰데 영화 기생충이 유행했을 때는 짜파구리를 먹어보려는 멕시코인들로 북적북적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었을 때는 이정재 배우와 오영수 배우가 먹었던 소주와 라면을 사려는 멕시코인들이 부쩍 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페스케리아에서 멕시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멕시코레아나라고 부릅니다. 덜 경쟁적이고 낙천적이며 가족을 중시하는 멕시칸들과 서로 존중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멕시코인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조상들이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신라시대 토우를 전시한 장소가 있습니다. 토우란 흙을 재료로 만든 인형으로 사람의 형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아우릅니다. 이 토우들이 발견된 것은 1926년으로 경주역 개축공사를 위한 흙을 채취하던 중 다량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토우들 중에 한국에서는 절대로 살지 않는 특이한 동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개미알기인데요. 개미알기는 멕시코 이남의 따뜻한 지역에서만 사는 동물로 한반도에는 서식한 적도 서식할 수도 없는데 신라시대에 이 개미알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상상만으로 만들리는 만무하니까요. 멕시코에 사는 개미알기는 어떻게 한반도에서 토우 형태로 발견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배제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손성태 교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멕시코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아즈텍족은 한민족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고대 민족사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가장 큰 미스터리가 10세기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갑자기 만주대평원이 다른 민족의 영토로 변하고 우리 선조들은 작은 지역만 차지하는 얍소민족으로 돌변했는가였다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혀왔고 상당히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태극 문양. 우리가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태극 문양은 보통 중국 송나라의 주도니의 태극도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손성태 교수는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태극기는 조선왕조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태극 팔괘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태극기의 태극은 주도니의 태극도설과 전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시기도 무려 1000년 이상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기원 후 1세기에 멕시코 베라크루즈에 세워진 석상을 제시합니다. 그 석상의 하단에는 현재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남아있는데 이는 이곳으로 이동한 우리 민족이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기원전 10세기부터 캄차카 반도와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를 거쳐 북미와 남미에 정착했고 이러한 민족 이동은 4세기경 절정을 이뤘다고 했죠. 지난 2017년 KBS는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당시 루이스 움베르토 마르티네스 멕시코 국립대 교수는 중남미 인디언들의 시초가 아시아라는 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아시아인들이 중남미 인디언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의 달토끼 설화 그림과 한국의 토끼 설화 그림이 정확히 닮아 있고 마야 달력에도 태극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멕시코는 특이하게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실 텐데 이는 1521년부터 무려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식민 지배하기 전 멕시코에는 아즈텍 문명이 존재했는데 스페인 왕실은 현재 멕시코시티 지역과 유카탄 반도 지역에 네오바탈된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박결합니다. 그리고는 신부들을 동원해 그들의 기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들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원주민들은 우리는 고리족과 메기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는 멕시코에서는 고라, 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멕시코 고대사의 대가로 꼽히는 에드워드 젤러가 고라는 고리, 콜라이와 같은 말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멕시코는 영어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멕시코라고 부르는 것이고 손성태 교수에 따르면 이는 메기족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들은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만주대평원과 아무르간 유역에 살며 부여 고구려를 건국한 우리 선조들은 고리족 또는 예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요동에 살며 고조선을 건국한 선조는 맥족인데 맥족은 5세기 이후부터 메기족이라고 불렸죠. 손성태 교수는 언어, 놀이문화, 장례문화, 풍습 등에서 멕시코의 기원이 한민족이라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해왔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원전에 북미로 건너간 당사자들이 아는 일이겠지만 이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의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이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사업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스콘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사업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에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사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 사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큐빅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음인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